국민 라디오 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아우라를 부여를 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또는 몰랐던 것을 발견해서 우리 앞에 가져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알게 해주기도 하고요. 존재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신비라고 하던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가운데서도 이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한 구절들은 이 세상을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시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한 줄이랍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정말로 해방 공간을 돌파를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백석 이야기가 워낙 할 게 많다가 보니까 돌아가고 하는데 4일 동안 하겠다고 제가 나름으로 정리를 했던 것들은 지금 벌써 물 건너가고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의리. 사실 이 의리라고 하는 말이 가끔 저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쓰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은 말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의리가 있으려고 해도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그런데 백석은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높이를 부여하면 높이에 대한 의리가 생기겠죠.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해봅시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바보 은주님께서 이산가족 상봉 소식 말씀하고 계세요. 이산가족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못 만나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에 상봉하는 가족들의 연세가 벌써 8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살 정도의 가족을 기억할 만한 나이에 남으로 내려오신 6.25 전쟁 때 남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1950년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벌써 75, 그쵸?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리움이라든가 기다림이라든가 또는 어떤 쓸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도 해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그 공기 중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그 지리산 산자락을 차에서 내려서 산길 속으로 한 걸음만 탁 들어서 보면 뭔가 모를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영적인 힘이 나를 만진다, 건드린다라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지리산 산자락 자락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쓰러져 갔습니까? 뭐 빨치산만 죽은 거 아니죠. 우리 군인들도 죽고 우리 경찰도 죽고 심지어 양민들도 학살당하고 그렇게 많은 죽음들, 그리고 그게 6.25 전쟁 때만 그렇게 죽었겠어요. 어떤 험한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서 산으로 들어가고 산사람이 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이유로 살지 못하고 죽죠. 그렇게 죽어갔던 누천 년의 사람들의 영이 거기에 서려 있는데 어떻게 느낌이 남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앞산, 조그마한 동산, 따뜻한 산, 이런 산에서 죽어간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처절한 정치적 죽음들이 서려 있는 곳이 지리산이니만큼 이 지리산에 가면 사람들의 한서린 어떤 이 강한 기운이 이걸 풀어달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풀어달라고 말을 거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해소되기 전엔 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백석 시인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사랑을 받고 인고에 회자되고 하는 것도 단순히 뭐 자야 여사와의 러브스토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만은 절대로 아니죠. 그가 남긴 드높은 시인으로서의 기상, 세상 따위는 더러워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다. 나따시한테 그랬죠. 우리 마가리로 가서 살자 그러면서. 그런데 백석이 정말로 세상이 더러워서 피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더러워서 피했다기보다는 세상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그런 결기를 가지고 그 일본에 복종하고 아부하고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들을 나는 이 방식으로 견디련다라고 이야기한 거겠죠. 그러나 그 백석의 다 풀어내지 못한 시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기에
아직까지 이 백석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 이 깃털처럼 나뉘어져서 하나하나 가서 꽂히지를 않고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기에 우리가 아직도 백석을 그리워하고 백석을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외롭고 높고 쓸쓸한 높고라고 하는 한마디를 해준 백석이 참 좋은 시인이죠.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하다가 먼 지리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수희님께서 조폭들이 의리 같은 느낌을 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조폭 같은 의리가, 느껴지죠. 의리라고 하면. 자, 백석은 무엇 때문에 만주를 갔을까?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확정된 것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뭐 이렇게 말단 관리가 되어서 건너갔다. 사실 이 연보를 이렇게 잘 따져보면 가서 말단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주국 관리가 되려고 건너간 것 같지는 않고요. 백석이 뭘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었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도현 시인 같은 경우는, 1939년에 백석이 완전히 만주로 갔는데, 마도강으로 갔는데, 이때 당시 이남이 아니군요. 우리 한반도, 조선반도에서는 점점 일제의 억압이 심해지고 한국말로 문학 활동하는 것도 정말로 점점 어려워지고 창씨 계명을 강요받고 심지어 학병을 나가든가 아니면 학병 나가는 거 독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문인들이 제정신 가지고 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점점 심해졌다. 그랬을 때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괴뢰 왕국이죠. 괴뢰 왕조죠. 이 만주국 황새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이 괴뢰 왕조이긴 하지만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의 식민지가 아닌 조금의 자유가 허락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너갔을 것이다. 라고 이 안도현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양호 선생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 중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만주를 점령을 하고 만주국을 세우면서 이 만주국을 통해서 일본이 직접이 아니라 만주국을 통해서 중국을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식민지 사람들과 일본 내에서 낭인이라고 할까 이런 일본에 두기는 좀 거시기 하고 내보내면 칼질 주먹질 엄청 잘해가지고서는 기동 타격대 노릇을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용역 깡패들 자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내보내고 또 식민지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내보내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문들 같은 데 보면 만주가 그야말로 새 땅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터전. 뭐 판교라든가 뭐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짓고 분양을 하면서 건설업자들이 여기가 새로운 도시 신도시고 이 신도시에서 정말 화려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광고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만주로 가면 신천지가 펼쳐진다. 새로운 삶이 기다린다. 식민지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꿈을 쫓아서 갈 수도 있었을 테고. 벌써 두 가지 썰이 나왔죠. 자야 여사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야 여사는 백석이 자기를 두고도 결혼을 3번이나 했어요. 백석이. 결혼을 3번이나 했는데 그 3번이 다 본인이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석이 결혼을 하고 끌려가서 결혼식을 하고 나면 바로 도망을 쳐서 자야 여사한테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게 또 자야 여사한테는 또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었겠죠. 더더군다나 지금도 보면 본만으로 멀쩡히 있는데 자꾸만 저 남자가 나를 찾아오고 이러면 당당하게 이건 내 남자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30년대는 더더군다나 기생 출신인 자야 여사가 백석의 본부인 자리를 꿈꾸기는 참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서로 고통스러웠겠어요. 서로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다가 자야 여사가 어느 순간 중국으로 가서 한 달쯤 소식 없이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백석이 만주로 가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다라고 쓰여 있던데요. 자야 여사의 생각에는 백석이 이 고루한 이 가부장제의 유습과 봉건제도의 이 정말 억압과 이런 것들에 지쳐서 만주로 가려 한 것이다라고 자야 여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석이 만주로 간 정확한 이유는 어쩌면 백석 자신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은 백석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얕은 만주로 갔다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 백석은 왜 경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향 마을 정주에 머물렀을까?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어요. 많은 썰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중 개연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굳이 경성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굳이 북한에 머물러야 될 이유보다 강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조금 각성되어 있는 시인이었고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시인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자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지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백석은 소위 순수문학이다, 비정치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주의를 말살하고 일제에 부역하게 만드는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민한 감성은 있었지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뭐라고 할까? 그때는 그냥 순수하다고 해두죠. 너무 순수한 영혼이었죠. 그렇다고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분들이 불순하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학이 그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 이 시의 구조 자체, 그 시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목적인 시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거죠. 백석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름다운 언어 계열체, 이 계열체를 만들어내는 시인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세례를 듬뿍 받은 다른 시인들과는 조금 판단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에 있으면서 중요한 건 이 조만식 선생이 백석이 오산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었다고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백석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또 북방에 가 있으면서 러시아어도 많이 배우고 했기 때문에 통역 비서로 백석을 썼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전 결정적인 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식이 몰락을 하면서 백석도 자연히 몰락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왜 남한으로 안 내려왔을까? 물론 늙으신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자야 여사도 자기를 떠났다라고 백석은 생각을 했을 테고 서울로 경성으로 돌아가도 별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백석이 그 소위 순수문학을 주창한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죠. 일제 부역문학, 부역문학자들과는 가깝지도 않았고 취미도 안 맞고 진짜 이념도 안 맞고 그랬기 때문에 경성으로 돌아가도 다시 경성으로 가도 그리고 다시 거기서 잡지사를 들어간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어떤 문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백석의 마음에 주는 바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에 머물렀고 조만식 선생 바람에 조만식 선생을 따르던 정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다 남하를 했습니다마는 백성은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민족주의 계열의 시인들과 친하지 않은 대신에 한설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백석이 친했어요. 그래서 이 한설야가 백석을 많이 보호를 한 거죠. 47년인가 작가동맹을 만들면서 작가동맹 맞나? 한설야가 백석을 위해서 외국문학 분과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작가들이 모임 작가동맹에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민족문학, 지금은 한국문학이 되었죠. 한국문학 작가회의라든가 혹은 한국문인협회 같은데 이 번역분과 있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외국문학 분과라는 이름으로 번역 분과를 따로 둔 거죠. 한설야가 백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분과라고 합니다. 거기에 백석을 이름을 기입을 하면서 백석이 다시 북한 문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이게 비극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우연하니까 또 옆으로 세고 싶은 말이 좀 생각나지만 일단 제끼고요. 이 서양의 말에는 우리는 우연과 필연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어권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짝말이 되는 말이 없답니다.
예. 우연은 우연인 거고, 필연은 필연인 거고, 우리가 우연, 필연이라고 짝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인과관계가 있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필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없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백석이 북한에 머무르게 된 데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인과관계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설야가 또는 이태준이 또는 임화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래서 북에 머물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들은 카프 문인이었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고 북조선의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올라가서 그 건설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백석으로서는 그래야 될 이유는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백석이 외국문학 분과의 위원이 되고 남한에서 볼 때는 백석도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참 좀 거시기하죠. 예,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노래를 찾지 못해서 예, 찾는 사이에 예, 조금 버벅대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의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지금 바보원주님께서 신청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노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듣겠죠? 예. 이기찬이 지금 만나러 가요. 아마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우와우.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예. 이기찬입니다. 네, 이기찬의 지금 만나러 가요였습니다. 예,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이 만나고 난 다음도 정말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산 가족이 몇몇 가족씩 뽑혀가지고 서로 상봉을 하는 것이 과연 이 외롭고 낮고 쓸쓸한 정권이 참, 백석의 말을 이렇게 패러디를 하려니까 좀 미안해지네요. 정말 그 왜 고립되어 있고, 예, 낮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허접한 이 정권이 과연 이 이산가족들이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충분히 받아 안아서 한이 되지 않도록 해소하고 이걸 사실은 이 디딤돌 삼아가지고서 남북한 관계를 풀어가고 그렇게 해낼 역량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로 이 슬픔들이 유전되기 전에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분단된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예, 거의 6.25란다. 그 해방 직후에 분단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70년이잖아요. 70년이고, 6.25 전쟁 때 훨씬 이렇게 이산가족이 많이 생겼다고 치더라도, 53년도로 치더라도 벌써 몇 년이에요. 60년, 63년, 62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갈라져 있으면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같은 글자를 쓰고 같은 발성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로 다른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사고방식이 다른 나라. 예, 그래서 빨리 그 통일할 수 있는 그 토대들을 닦아야 된다고 이 연사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작군요. 어쨌든 열렬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백석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외국문학 분과가 되어가지고서 한설야의 도움으로 북한 문단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백석으로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백석이 비록 문인으로서 아주 강력한 이데올로기적인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뛰어난 번역가였고 그리고 뛰어난 시인이자 편집자였잖아요. 백석이 조강에 이어서 지금의 여성조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자 노릇도 했는데요. 백석 자신이 이 여성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좀 아직도 부족하다 할지는 몰라도 상당히 여성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그리고 이 배려와 진정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기 때문에 이 여성지도 굉장히 편집을 잘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뛰어난 편집자라는 거고, 뛰어난 편집자라고 하는 것은 눈이 굉장히 매운 사람들이에요. 이 북한에서 백석이 시는 거의 발표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시는 거의 발표를 하지 않고 외국문학 분과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백석은 아동문학과 번역문학이라고 하는 두 개의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고요. 이 발군의 실력들이 차츰차츰 어떻게 보면 백석을 북한 문단에서 고립되는 쪽으로 몰고 갔을 수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백석은 제가 이 박사 논문 쓰느라고 하면 이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백석이 직접 썼던 글들이 의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시는 안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아동문학에 대한 것들이었고 아동문학과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이 학회 같은데 문학회 같은데 참석하고 돌아와서 쓰는 보고기 뭐 이런 거 외국어 잘하니까 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백석이 이 6.25 전쟁 동안에도 러시아 문학을 번역을 하거나 하는 이런 번역 사업에 열심히 종사를 하고 하다가 한 56년 무렵에 그 아동문학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백석은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인간은 하나의 개성적인 개체로서 그 개체를 충분히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문학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었고, 즉 사람도 문학도 사상도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북한 당국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죠. 이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북한 사회가 지금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솔직히 가서 좀 보고 싶을 정도인데 적어도 67년 이전까지 특히 한 59년에서 늦게 잡으면 한설아가 숙청되던 6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학문의 분야에서도 그랬고 문학의 분야에서도 그랬고 제법 논쟁들이 많았어요. 우리 문학은 이러해야 된다. 하나의 단일한 합의를 구하기 위한 격렬한 논쟁들이 되게 많았어요. 남한에서는 이 논쟁의 형식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오고 가다가 대부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소가 되죠.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문단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해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수영과 김춘수 사이에 있었던 참여 순수 논쟁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제법 이렇게 그 김동리와 김수영 사이에 있었던가 하여튼 이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논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있었지만 이거는 뭐 김수영은 잡지 지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고 김동리나 미당 서정주 같은 사람들은 뭐 등단시킬 수 있는 매체들이 지면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기하고 문학관이 같은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등단을 시키는데 쪽수에 어떻게 이겨요? 한국 문학은 뭐 소설에서는 김동리 또 뭐 평론에서는 조연현 그리고 이 시에서는 미당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지하고 똑같은 종류의 문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등단을 시켜줘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한국 문학을 상당히 많이 말아먹은 죄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국가가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모든 인민을 잘 살게 하자라고 하면서 문인들을 동원을 하고 이런 문학관을 동의하는 사람들만 문학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폭력이지만 이렇게 이 중간 보스들, 중간 관리자들, 어떻게 보면 아전이죠. 아전들. 이 아전들이 문학을, 예술을 농단하고 자기네들 뜻에 맞는 것들만 내보내고 할 수 있게 된, 자본의 지배라고 할 수도 있고, 토호의 지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문학적 토호들의 지배. 이런 거를 하게끔 내버려 둘 만큼 우리의 남한의 이 위정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없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쨌거나 여하튼 이 백석이 논쟁에 상당히 많이 휘말렸는데 아동문학 논쟁이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을 사회주의 천병으로 길러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을 사랑 넘치고 성숙한 인격체로 길러내는데 필요한 것이다. 맞잖아요. 맞거든요. 예, 그렇지만 백석의 이러한 생각은 부르주아지적인 그 사고의 편린을 보여주는 것으로 굉장히 공격을 받습니다. 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설야가 작가동맹위원장이었어요. 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각 동맹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 국가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어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맹렬하게 찾아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 조금 전에도 했지만요. 이러한 논쟁들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빨리빨리 숙청을 안 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설야라고 하는 사람이 위원장이었기 때문이지요. 이 한설야는 정말 이 탐구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흘 정도 갖고는 안 되지만 한설야도 한번 한 주 정도 다뤄보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 한설야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나름 그래도 이 아동문학 쪽이나 번역문학 쪽에서 지면을 넣고 그리고 또 시를 열심히 쓰려고 애를 쓰다가 백석은 동시도 쓰게 돼요. 예, 동시도 쓰게 되고요. 자, 이러한 백석에 대해서 반대편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다가 마침내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은 1954년 전쟁이 패배로 끝난 뒤 자기들 말로는 승리했다고 해요. 미 제국주의와 싸워서 자기들은 이겼다. 완전히 지지 않았으니까 이겼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38선하고 휴전선을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땅 따먹기에서 더 이겼는지 참 애매하죠. 이 서부 쪽을 북한이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해조와 개성을 완전히 가져갔기 때문에 북한이 이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영토를 우리가 더 차지했으니까, 유엔이, 미군이 이긴 거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북한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국주의를 2번이나 타승한, 때려서 이긴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가다.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미국 제국주의를 물리쳤다는 거죠. 정말 중국 사람들만 과장 잘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정말 과장은 정말 끝내줍니다. 여하튼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좋아요. 이 미 제국주의를 타승해서 이겼다 치고, 그러나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지상에 반듯한 건물 한 채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주요 거점 도시들마다 미국이 B-29기를 몰고 가서 폭탄을 얼마나 때리 퍼부었던지, 그 B-29기, 그게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떨어뜨렸던 바로 그 비행기죠. 자, 이 비행기가 평양이니 원산이니 해주니 함흥이니 또 하여튼 북한의 유수한 도시들마다 얼마나 폭탄을 때리 퍼부었던지 인구 숫자보다 더 많은 폭탄을 부었다라고 하니까요. 이 콩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지역이. 공장이고, 공장이 워낙 크니까 좀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지만, 가정집, 살림집, 이렇게 좀 한 3층, 일제시대 이후에 높아야 한 3층, 5층이겠죠만은, 그렇게 지어놨던 신식 건물들이라든가 또는 문화유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콩가루가 되어버렸죠. 원산이니, 함흥이니, 평양이니 이런 도시에 지상 10m를 넘는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닙니까? 지상 10m라고 하면 3층밖에 안 돼요. 지상 8m라는 썰도 있고요. 하여튼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가루가 된 상황을 복구를 해야 되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회복에 문인들도 매진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한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냅니다. 이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데 시인, 소설가, 이 작가들이 공로도 사실은 혁혁하죠. 내가 조국 건설에 이 한 몸 정말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울렁울렁하는 마음을 저절로 느끼게 해줄 정도의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런 주인공으로 소설을 써서 감명을 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볼 테야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면서 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김일성이 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이것만 갖고서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작가들이 잘 쓰기는 하지만 여전히 작가들은 공장에 시차를 가서 또는 협동농장에 시차를 가서 쓱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서 진정으로 그 노동자의 마음이 되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시점에서 쓴다.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문학들도 핍진성이 부족하다. 디테일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드디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그 한설야를 중심으로 한 작가 동맹의 나름 작가라고 하는 것의 독립적 위상에 대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북한을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 가고자 했었던 최고위직 당국자 즉 김일성의 눈에는 위험하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도 점점
우상숭배 수준에 가까운 독재자가 되어가고는 있었지만 50년대만 하더라도 도전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예, 도전을 8.15 종파 사건 같은 게 대표적인 경우죠. 예, 도전을 여러 차례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선전 도구가 될 만한 문학을 재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죠.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슬픈 일인가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곡이 있어요. 소리새의 바위섬을 로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어디 갔노? 여기 있구나. 예, 소리새의 바위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새가 불러준 바위섬이었습니다. 예, 바위섬. 예,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바위섬 노래를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바위섬은 외롭고 단단한 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롭고 단단한, 예, 높고 단단해야 되는, 예, 그런 시국이 지금 우리 앞에 어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다룬다라고 하는 소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이라고 하니까 꼭 그냥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제 소명을 자임하다라는 어려운 한자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약속한 거죠. 나는 시 쓰겠어. 나는 시를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단순히 달짝지근한 언어들을 잘 연결시켜가지고, 예, 길었다가 짧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무대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국은 시인으로 살겠다는 맹세인데, 시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자기 혼자 스스로에게 한 맹세라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든 거죠. 어쨌거나 그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백석이 이 아동문학하고 논쟁에 휘말리고 나중에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부역하는 시들을 쓰고 했지만 결국은 패배합니다. 8.15 종파 사건 이후에 이 북한 문학은요 주기적으로 부르주아지 잔재와 싸웁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옆으로 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천리마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쓰라라고 하면 뭐 국가가 원하는 것은 천리마 노동자를 가장 찬양하고 가장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문의는 천리마 노동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천리마 노동자로 지목되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그러다가 보니까 예, 국가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천리마 노동자의 상에서 어긋나는 것도 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긋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 사람이 총체잖아요. 총합이고. 그의 약간 서툰 부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게으른 부분 또는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가 성취해내는 것이 천리마 영웅인 거죠.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고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 북한 같은 사회의 소위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를 바라보는 방식은 사회주의 건설의 도구 아닙니까? 일을 잘하고 천리마 영웅에게 요구되는 증산을 잘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한 몸 다 바쳐서 조국 재건, 전쟁의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고 경제를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 딥다 재미없죠. 무슨 삐사감도 아니고. 근데 이 문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그 구체적인 사람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니만큼 언제나 옆으로 툭툭 새고 비어져 나가고 옆길로 가기도 하고 딴전 피기도 하고 하면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데 국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작품을 쓰다가 보면 정말 틀에 박힌 문학 작품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목소리가 터져 나와요. 이 너무 도식적이야. 무슨 문학이 이래 판에 박히고 문학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지. 라는 얘기들이 주기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었죠. 이거를 가리켜서 도식주의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식주의 비판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가가 살짝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 너무 재미가 없으면 문학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도식주의는 재미없는 문학의 대명사거든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주인공도 맨날 똑같고 뭐 아무리 최지우가 예뻐도 모든 드라마가 최지우 같은 주인공만 나오는 드라마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드라마 보겠어요? 예. 그래서 문인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좀 다른 주인공도 등장시키고 좀 다른 얘기도 하자. 제발 틀에 박히지 말자라고 하게 마련인데 처음엔 필요하니까 놔뒀다가 조금 지나면 도식주의를 비판했던 사람들을 공격해서 몰아내기 시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북한의 문학사에서 되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 백석도 마찬가지죠. 백석도 도식주의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면서 아동문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에 속하는데 공격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마구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붉은 편지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이제 가끔 있습니다. 붉은 편지. 붉은 편지가 뭔가 하면 글씨를 붉게 써서도 아니고 붉은 종이에 인쇄해서도 아니고 붉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1958년 무렵에 이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 등등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으면서 뭔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다시 장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8월 종파 사건 이후에 반혁명분자하고 투쟁해야 되겠다. 예, 반혁명분자 무섭죠. 북한에서는 종파 사건, 종파라고 불리면 정말 완전 끝장나는 건데요. 여하튼 이 종파 사건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사방으로 숙청을 단행을 하고요. 문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문학판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요구를 받게 되는가 하면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분쇄하고 모두가 다 천리말을 타고 과감히 진군하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 인민들한테 뭐라고 할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의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바로 편지인데 이걸 붉은 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편지가 공식 명칭인데 이 붉은 편지라고 부르는데 이 붉은 편지가 전체 당원한테 전달됩니다. 1958년도죠. 일종의 사상개조운동이었어요. 이 사상개조운동은 문학판이라고 피해가질 않습니다. 정말 문학판에 엄청난 충격파가 몰려와요. 이 붉은 편지 이후에 조금이라도 부르주아지적인 경향을 보이는 모든 작가들이 그야말로 이 김일성 뉴겐트 기동 타격 때 열렬한 수준 낮은 평론가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타승당합니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는 거죠. 이때 쫓겨난 사람 가운데 굉장히 오래 버티긴 했지만 쫓겨난 사람 가운데 제가 북한 시인들 중에서 3대 시인이라고 부르는 김상호도 있었고요. 북한 문학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최고의 서정 시인이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김순석도 이때 물려납니다. 예, 굉장히 좋은 문인들이 다 밀려나고 북한 문학이 활력을 굉장히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도 백석도 이 타격을 받습니다. 백석이 이때까지는 평양에 있으면서 번역도 많이 하고 아동문학도 뭐 하고 외국 학회도 참석하고 그래도 나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어쨌거나 문학 작품 같은 것 또는 아동문학 작품 같은 것들이 동화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표는 되고 있었는데요. 예, 마침내 1959년도에 백석은 평양을 떠나게 됩니다. 현지 파견가라라고 하는 임무를 받는 거죠. 아주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양 키우러 가요. 양 키우러. 염소 키우러 갔다고도 하고 양을 키우러 갔다고도 하는데 아마 양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쪽은 추운 지방이고 양을 키워서 양모를 제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양 키우러 간 것 같은데요. 이 붉은 편지를 받고 많은 무인들이 현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서 쫓겨납니다. 현지 파견이란 뭔가 하면 직접 노동자가 되어서 문학 활동을 하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백석은 평양에서 물러나고 돌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1962년경을 끝으로
백석도 북한 문학사에서 족적이 사라집니다. 아마 한설야가 숙청되어서 더 이상 백석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 같고요. 이 백석은 돌아오고 싶어서 정말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하고 이 당이 원하는 그러한 글을 쓰려고 정말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붓을 꺾고 그 뒤로 한 30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의 후교의 행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해요. 슬픈 이야기죠. 백석의 시에 김현성 씨가 이 곡을 붙인 것 같아요. 백석의 시에 김현성 씨가 곡을 붙인 백석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에서 노래를 한 곡 골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작나무라고 하는 시는 1938년도에 백석이 조강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한 건데요. 예, 이런 시입니다. 일단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폼 좀 잡고 읽어야지. 백화.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그리고 감로같이 단샘이 쏟는 다고물도 자작나무다. 산 너머는 평안도 땅도 베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백석 시의 특성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환경 이런 것들을 시에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일상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펼쳐 보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도 그러하죠. 백석의 자작나무. 자, 김현성의 노래로 듣습니다. 이거 노래 아니면 걱정인데 제가 사실 이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시를 그대로 옮겼군요. 아주 이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자작나무, 김현성의 예, 자작나무, 백석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음반, 예, 1912년에 탄생했으니까 한 3년 정도 전에 나온 음반인가 봅니다. 이럭저럭 끝나가는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대망의 백석의 연애 사건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일제시대의 문인들이 이 연애 사건들을 참 많이 일으키는데, 왜 장미병들다 이런 김동인 소설 있잖아요. 이런 소설들에서처럼 신여성들과의 연애 사건들도 되게 많았고, 사실 봉건 제도의 유습으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하고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많은 문인들이 경성으로 와서 연애 사건을 많이 일으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걸 우리 지금 이 시기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백석뿐만 아니라 많은 무인들이 여성이야말로 남자가 자기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타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인간성의 완성에 도달하는 통로라고 봤던 것이고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낭만적인 사랑 신화가 극대화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교양 있고 지성적인 여성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백석의 그 연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날 사람들의 연애는 어땠던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너무 공부한다 그러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고 사람들이 제 방송이 너무 재미없어서 공부하는 셈 치고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노혜경의 그 엽세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다시피 내일은 백석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야 여사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내일 뵐게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